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권의 개념, 특히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인권의 역사,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앞 강의를 먼저 듣고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고 우리가 현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권은 과연 누구를 향한 인권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학습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인권의 가치입니다. 인권의 가치에는요, 여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치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시간에는 몇 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권의 핵심 가치로서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만 있으면 되느냐라는 거죠. 자유로운데 빈익빈, 부익부 이러한 현상이 있다 그러면 자유롭지만 평등하지 않고 존중되어지지 않는 것 같겠죠? 그래서 평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같이 연대하는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자유는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자유를 두 가지의 큰 범주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것이냐면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즉 특별히 이 뭐뭐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외부, 싫어하는 일로부터 어떻게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우리는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소극적 자유는 무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무지, 억압, 불안, 공포 등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어떤 것, 모든 외부의 구속들로부터, 즉 내가 싫어하는 모든 외부의 구속들로부터 해방되어 어떻게 한다?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소극적인 자유는 내가 다른 외부의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소극적인 자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극적인 자유가 있으니 반대로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자유가 있겠죠. 적극적인 자유는 간섭을 받지 아니할 자유를 뛰어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자유입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극적인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에게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소극적인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사회 환경적으로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뭐가 결핍되어 있는 거죠? 적극적인 자유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에는 남으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할 소극적인 자유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자유를 뭐뭐를 향한, 뭐뭐를 위한 자유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이유이고요. 밑에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여기에는 싫은 것, 싫어하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궁극적 목적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목적을 정하고 실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인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적극적인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와 다름이 있습니다. 물론 설명 의미하는 바도 다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을 때 이 적극적인 자유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긴 했지만 실패하겠죠? 물론 실패가 다 나쁘고 두렵고 피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이 적극적인 자유를 잘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능력을 갖춰 나가는 이러한 선행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적극적인 자유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한다? 더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뭔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하는 것 족족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자유를 누렸다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다? 이 적극적인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혹시 소극적인 자유 또는 적극적인 자유를 둘 다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조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드시라는 거죠. 저는요, 이러한 예를 많이 드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사니까 제주도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를 넘어가려고 그러면 성판악이라는 516 도로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도로는 상당히 높은 고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개 낀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안개가 자욱하냐면 10m 앞을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욱할 때가 있습니다. 앞차가 비상등을 켜고 가는데도 그것조차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우는 제주시에서 차를 운전하고 40km 떨어진 서귀포시까지 가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있었을까요? 10m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40km를 갈 수 있는 능력은 없었는데 안개 보이지 않으니 40km를 우리가 훤히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없었는데 10m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10m를 가니 다시 그 10m에서 10m가 확보가 되고 시야가 확보가 되고 또 10m를 갔더니 거기에서 다시 10m의 시야가 확보되다 보니 나는 10m씩만 갔지만 결국은 서귀포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10m를 갈 수 있는 능력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유튜버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살펴보시면요. 2만원짜리 칠판을 사서 거기에서 판서라는데 칠판도 너무 작고 마이크도 없었고 카메라로 찍다 보니 음성도 안 좋았고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찍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어떤 것을 보강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들을 원래 좀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상의 어떤 미흡함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어떤 형태, 질의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그렇게 또 성장하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적어도 10m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와 함께 10m를 내다 10m까지 가는 그런 어떤 노력, 의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과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마 10m가 아니라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적극적인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한 여러분들의 의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권의 가치가 평등입니다. 평등에도요, 평등 모두 다 똑같은 것, 동일한 것을 평등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평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 존엄성 추구와 사회 정의 실현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서 자유와 파트너로 평등이 소개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 평등에는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으로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일단 수량적 평등이 조금은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수량적 평등은 우리가 한 번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량적 평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n분의 1 하는 겁니다. n분의 1. 수량적 평등은 n분의 1 하는 것입니다. n분의 1. 사과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모임이 5명이 모였다 그러면 n분의 1 똑같이 5개로 나눠서 한 조각씩 먹는 것, 이것을 수량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결과의 평등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 봤더니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서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능력과 기여한 바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과 욕구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는 것. 동일하게 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수당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동수당입니다. 여러분들 아동수당이 처음에 아동수당이 도입될 때는요. 상위 10%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 부모, 그 가족의 경제 수준이 높은 상위 10%는 배제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부터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아동수당은 모든 아이에게 다 동일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아이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것, 수량적 평등이도 n분의 1 하는 것. 모든 아이에게 10만 원씩 동일한 금액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잘 사는 아이에게도 10만 원, 못 사는 아이에게도 10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동일하게 주는 것만 수량적 평등이라고 기억하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일반적으로 어떻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통해서 자원 분배가 공평하지 않죠. 공평하죠? 어쨌든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떠한 사람은 적게 갖고 있는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불평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원이 동일하게 분배되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결과의 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결과의 평등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과의 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자원을 할당해 주는 것,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 이것도 수량적 평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량적 평등을 동일하게 주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시대가 결코 동일하지 않은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에 관심을 갖는다? 결과에 관심을 갖고 그 결과를 동일하게 해주는 것도 수량적 평등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결과를 맞춰주는 것인데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전부 다 아니기 때문에 혹시 생소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보충급여의 성격이 있습니다. 보충급여의 성격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A의 할머니와 B의 할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그러면 이 정도의 기준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가 정해놨는데, A라는 할머니는 이곳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이만큼이나 소득이 적게 발생하고 있고, B는 요 정도 아주 작은 근소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공공부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보충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되고 있냐면, A 할머니에게는 요만큼의 차액을 급여의 형태로, 보충급여, 생계급여의 형태로 지급해주고 있고요. B의 할머니는 요만큼만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소득은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은데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A 할머니에게는 이만큼의 급여를 생계급여로 주고 있고, B라는 할머니는 요만큼의 급여를 생계급여로 줌으로 인해서 결과를 맞춰주고 있어요. 결과를 어느 수준에서 맞춰주고 있느냐? 최저 수준이 기준선, 우리가 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저 기준선 수준에서 그 결과를 맞춰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수량적 평등은 동일하게 주는 것 또는 그 결과를 맞춰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수량적인 평등, 다른 말로 결과의 평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등은 가장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에는 세 가지의 평등이 있었죠. 수량적인 평등, 비례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평등 중에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례적 평등입니다. 자, 비례적 평등은 공평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공평하다 또는 형평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평성이 있다라는 것은 보통 어떨 때 얘기를 하냐면,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그 노력을 적게 한 사람에게는 적게 줬을 때 우리가 공평하다, 형평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례적 평등은 그 공평성과 형평성의 뜻과 같이 해석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즉, 개인의 욕구나 노력 등 그 무언가에 기여한 그 기여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만큼 기여한 사람은 이만큼을 지급해주고, 이만큼 기여한 사람은 이만큼을 지급해주는 이러한 것을 평등 중에서도 비례적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례적 평등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실 게 공평 또는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의 기준이 우선 정해져야 하겠죠. 얼만큼 기여하면 얼마를 줄 것이냐, 이러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과제가 될 것이겠죠.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일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러한 비례적 평등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냐면 사회보험입니다. 바로 앞전에 설명했던 결과의 평등에서는 공공부조가 설명이 되어졌는데, 공공부조는 일정 소득 이하에, 그래서 최저한의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말 그대로 국가에서 부조의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을 공공부조라고 했다 그러면, 비례적 평등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는 사회보험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사회보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 장기요양. 자, 이러한 보험의 형태를 띠면서 미래의 위험,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사회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회보험의 성격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비례적 평등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많이 내면 많이 낸 만큼 많이 받는 그러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병원에 가면 혜택이 동일하긴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이 많이 발생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내게 되면 나중에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이 연금 액수도 어떻게 돼요? 많이 낸 만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산재나 고용도 그럴까요? 산재나 고용도 약간 그러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일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많이 월급이 많은 분들은 그 월급의 일정 비율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급여가 작은 사람은 그 작은 수준의 산재 비용을 냈었고 보험료를 냈었고 또 그것에 해당하는 뭐 급여를 받는다라고 어거지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많이 내면 나중에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많이 기여한 만큼 많이 받는 것, 이것이 비례적 평등이다.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 점수라고 친다 그러면 많이 준비해서 알차게 과제, 레포트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좋은, 나은 점수를 줘야 되겠죠? 그거는 공평성, 형평성에 관한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비례적 평등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평등에는 기회의 평등이 있습니다. 이 기회의 평등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소극적인 평등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평등입니다. 왜냐하면 기회의 평등은 말 그대로 기회를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고 결과가 차이 나는 그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떠한 경기가 공정한 것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회 평등을 달성하려면 첫째 이거예요. 모든 경기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경기 규칙이 적용되어져야 되겠죠. 잘 사는 사람도 동일한 룰, 못 사는 사람도 동일한 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들을 봅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연구들을 한 경우 이거예요. 부모님의 경제 수준이 높을 때 그 자녀들의 학력이라든지 추후의 경제 소득이 같이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내 부모님의 경제 수준이 높으니까 나도 나중에 미래에 내 경제 수준도 높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동일한 경기 규칙이 적용된 것일까 과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아이들이 받지 않았던 과외도 받게 되는 것이고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했던 다양한 빨간 펜도 하게 되고 과외도 받게 되고 뭐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경제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열심히 하더라도 과외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습지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결국 동일한 경기 규칙이 적용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둘째, 모든 경기 참가자는 정확히 똑같은 거리를 두고 경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규칙도 조건도 동일해야 되지만 거리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만큼만 해도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이만큼 해야 돼요. 그 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냄비에 물이 끓고 있는데 이미 90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도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와, 저 사람은 금방 어떤 목적을 달성하네,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사회적인 평판을 받는 반면 어떠한 분은 시작 자체가 0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온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100도가 되기에는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도 100도를 만들기 전에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결국은 이분은 끓지 못해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쟤는 시작하고 마무리는 못해.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과연? 뭐가 애시당초 달성해야 될 거리가 다르지는 않았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평등이라는 것은 경기규칙이 동일하고 동일한 거리를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기회평등에 대한 사례는 어떤 것이냐면 미국의 헤드스타트입니다. 1960년대에요. 미국은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가난과의 전쟁인데, 자, 그럼 슬럼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머리를 맞대서 내 결론이 뭐였냐면 헤드스타트 운동이었는데, 뭐냐 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거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들의 거기에서 자라난 아이에게 적어도 남들과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자. 그러면 이 친구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면 적어도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직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슬럼가를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그동안은 이 아이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러면 기회를 동등하게 줘서, 일반 아이들과 동등하게 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것이 헤드스타트였고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해서 갖고 온 것이 드림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공부함에 있어서 어려움 있고 힘듦이 있으면 드림스타트에 노크를 하시면 필요한 적절한 도움이라든지 지원들을 받을 수 있으니, 드림스타트 기억하셨다가 내 동생이 또 우리 이웃이 공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 문의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결과까지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인권의 가치 세 번째, 연대입니다. 자, 굳게 결합한다라는 언을 가지고 있는 이 연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개인 혼자만의 노력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회 안에서 각 개인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러한 관계를 연대라고 얘기를 하고, 연대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타인과 어떻게 해야 된다? 상호작용하면서 또 상호의존하면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 관계 하에서 어떻게 한다? 상호 간에 그리고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연대의 기본 개념이겠죠.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태도가 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은 연대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속한 사회의 발전, 사회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대되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되고, 그렇죠? 사회 전체의 구성원을 위한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 톱니바퀴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나만 잘하면 돼, 나만 튼튼하면 돼, 이 톱니바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톱니바퀴 하나가 삐걱대면 어때요? 얘는 더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톱니바퀴와 같이 연대되어졌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돼?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같이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도 잘 돼야만이 나 역시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연대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권도 그런 의미에서 이 연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인권의 특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의 특징 첫째,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천부적인 권리다. 즉,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천부적인 권리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높은 권리,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의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어떤 그 가정의 재정 수준, 이러한 어떠한 조건에, 서로 다른 조건에 있더라도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권리이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보편적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자를 위한 권리다. 보편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열악한 것이 뭐예요?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권리이면서 뭐다? 약자를 위한 권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인가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라는 거죠. 인권이라는 것은 국제 규약에도 나왔듯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억압한다 그러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갖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권을 중시하느냐, 인권을 무시하느냐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음, 실정법의 한계를 넘는 권리입니다. 이 인권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에 명시가 되죠? 대부분 그 나라의 최고의 위력을 갖고 있는 헌법에 명시되죠. 그래서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러한 인권, 인간다운 삶에 대한 얘기들이 명시가 되면서 모든 나라의 법에 가장 높은 헌법에 보통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 명시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불가향성. 인권은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 타인의 인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탈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권의 특징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문화 사회. 저희는 지금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와 인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인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타고난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나라도 다르고 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 이후 처해지는 상황이 어떠하든 어디에서 어떠한 조건에 태어났든 그것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인간이 단지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지는 권리가 인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인권은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어디에서 태어났든 그 태어난 나라의 경제, 국력이 높든 낮든 그것에 상관없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통합은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해야 될 것이고요.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존중하고 또 우수성을 인정해주고 편견과 선입견, 차별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공동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인권이고 그 인권은 결코 다문화 사회와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바라봤던 그런 관점이 인권적이지 않다 그러면 다시 인권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집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 나누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차별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참 훌륭하다라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뭐예요? 나의 인권이 받아야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권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다양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또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문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또 일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니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